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법원이 비상대책위 무효 가처분을 인용한 뒤에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으로 수습책의 가닥을 잡았지만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윤핵관 인사들의 인책 퇴진 요구,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새로운 소송 제기 가능성 등 암초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친명 일색의 대여 강경파 지도부가 출범한 것도 여권으로서는 큰 장애물입니다. 여도, 야도, 정치력의 발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서 3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리더십과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도무지 답을 찾기 어려운 여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 존중해서 비대위 즉각 해산하자.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놓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법원의 결정으로 비대위에 제동이 걸려버린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이고요. 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이어지면서 심지어 윤핵관의 책임론으로까지 지금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새 비대위 문제를 또 논의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정지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현 비대위 체제를 무너뜨린 건데요. 이 법원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총을 열어서 5시간여의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위 회의를 열고 앞선 의총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 겁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권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비대위를 다시 비대위로 가름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결국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일축하고서 지난 의원총회 결의를 재확인한 그런 셈입니다. 네, 비대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 역시 전원 사퇴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비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꾸려나간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권 원내대표는 향후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른 당헌 당규 개정과 또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변인은 향후 절차에 대해
상임 전국위를 소집해서 이 당원 개정안을 심의하고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 전국위를 소집해 의결하고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면 다시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 선임 안건을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서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이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응할 생각 없다고 못 받고 나섰습니다. 서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인터뷰 내용처럼 만약에 이제 전국위 소집 자체를 거부하면요,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그 구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이 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서병수 의장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나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고위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본인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인 만큼 그 결의를 따라주는 것이 고위 당직자의 책무다. 나도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기규 의장한테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병수 의장의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위 소집 자체를 갖다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마 접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과연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겠느냐 의심되는 정황이 하나둘이 아닌데요. 이걸 말고도 지금 곳곳에 또 암초가 있죠. 네, 이 설령 새 비대위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결정 취지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부정한 것이어서 이 당원을 고치고 간판만 바꿔다 비대위 시즌2의 정당성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선결 과제가 있는데요. 현 비대위에 이어서 새 비대위 출범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토론이 예상 밖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새 비대위 구성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은 모아지긴 했지만 이 권 원내대표 퇴진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는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의문이 채택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네, 당내 최다선인 이 5선의 조경태 의원은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는 지금 현재 원내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 이러면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4선의 윤상현 의원도 SNS를 통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지난 의총은 반대적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원내 지도부는 좀 결단해야 된다. 권성동 의원은 보고 지금 정계 은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지 정치를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태를 불러오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또 지난번에 그 엄지척입니까? 그 사진이 문자가 공개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그러니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4개의 결론 가운데 하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한 방 맞고 나서 이제 말싸움에서 지니까 그냥 주먹 휘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논쟁에서 지니까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이건 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그 하수의 대응이고요.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은 크게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들으셨지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문자를 공개를 해서 당에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거,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을 때 대표 직무 대행으로서 사실상 당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갔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갖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 이후에 비대위 구성까지 그렇게 모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어왔다. 결국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까지 인용이 됐으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이 사태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잘못 주도해온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지금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사퇴 요구를 뿌리쳤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의총에서 도출한 결의문을 두고 당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걸 겨냥해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이 결론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건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며 당장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건요, 같은 윤핵관이면서도 권 원내대표와 이 미묘한 긴장 관계를 보여온 장제원 의원이 오늘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나라며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 말이 시선을 모으는 이유는요, 당 안팎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장제원 의원 자신의 책임론까지 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이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서 정치적 능력도 경험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집권 여당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에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대표 책임은 끈질기게 물으면서 윤핵관은 왜 단 하나의 책임도 안 지려 하는가라면서 반문을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이어 가시적으로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 뒤에 숨어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호가호위하고 또 국회의원 줄 세우고 자기 정체에만 몰두하는 장모 의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장모 의원은 장제원 의원을 가리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김근식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장모 의원을 언급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제원 왜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억울하죠, 다소. 본래 직무대행 체제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른바 장모 의원이라는 분은 강경하게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러셨죠. 그때부터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 타겟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더 큰 책임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J 의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라디오에서도 들으셨지만 김근식 위원장의 주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그냥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기간까지는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바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다른 윤핵관 의원들이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잘라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기에 밀려가지고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뿐 뿐만이 아니고 장제원 의원도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비윤계의 윤핵관 공격도 그렇지만요. 사실 윤핵관 안에서 이제 서로를 겨누는, 그러니까 윤핵관 내부의 분열 조짐도 보인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권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이요. 지난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달 말에 이 배현진 의원이 전격적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후에 이 박수영 의원의 주도로 해서 초선 의원 32명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면서 비대위 출범을 주장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걸 그 기억을 하시던데 이 부분을 이제 윤 의원이 언급을 하면서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들도 나와서 한 말씀 하시라 이렇게 직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이었는데 사실상 이 연판장이 비대위로의 전환을 촉진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외에 이 32명도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 연판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또 나중에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했죠. 바로 박수영 의원이 같은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제원 의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그렇게 여권 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윤한홍 의원의 이제 어제 그 알려진 그 발언은 실질적으로 박수영 의원의 뒤에 있는 소위 뒷배경에 있는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윤핵관 의원들이 이제 당 안팎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역시 윤핵관들하고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또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심에 의존하지 말고 당이 자립적으로 중지를 모아 스스로 수습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당내에 누가 윤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안다라거나 누가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돌고 또 이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 당이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말하면서 윤핵관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저는 우리 당의 의원과 우리 당원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게 맞다. 맞는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는 수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 내홍은 지금 쉽사리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장제원 의원까지 포함한 윤핵관의 이선 후퇴 요구가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윤핵관 그룹하고 거리를 두려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그룹이 집권 초에 대통령을 뒷받침한 핵심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윤핵관 그룹의 실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거의 이제 바닥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뭐 안팎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핵관 부분에 대한 이선 후퇴가 이제 거의 뭐 이건 불가피한 수순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 아닌가 보여지고요. 결국 그 바탕에는 집권초에 있었던 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문자와 또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물들의 포진과 관련된 해명 이런 것들 속에서 이른바 윤핵관 그룹들이 그러한 이슈들을 잘 정리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쪽으로 스스로 이제 섣불치고 불수부에 뛰어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면서 이게 여권의 혼돈이 더 커졌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투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윤핵관 그룹에 대한 평가가 또 동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윤핵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국정원을 끌고 가는 것 상황은 이미 어느 정도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상당한 어떤 변화가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대위를 또 다른 비대위로 막으려는 이제 국민의힘의 수습 방향에 대해서는요, 당 내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또 한마디를 했죠. 네, 이 진중권 전 교수가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개정한 후 새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법원에 선전포고를 하다니라는 글을 올리면서 일찍이 이런 막장은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 수준들 하고는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제 핵심 변수,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오느냐, 바로 이걸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지금 장외에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무르면서 물밑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가처분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잠적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예.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네,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새 비대위 활동 방침과 관련해서 이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 변호사들이 전략을 알아서 짤 것이라고 이 언론 인터뷰에 말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 추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표는요, 오늘 SNS 글을 통해서 영화 반지의 제왕 이 전투 장면을 공유를 한 뒤에 등장인물 중에 그 아라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사를 빌려서 오늘 우리는 싸운다.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영어로 적어 올리면서 투쟁 의지를 에둘러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집권당의 이런 내분 사태는 결국 이제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를 결국 사법적으로 풀려고 한 데서 결국 기인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조선일보의 강천석 고문 같은 경우는요, 지난 토요일자 칼럼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그러니까 독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해법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윤핵관의 이선호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하나의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공간을 열어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의 인터뷰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많이 했지만 중간에 윤핵관 그룹들로 인해서 오해가 상당히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윤핵관 그룹이 일정하게 이선호태 하는 흐름으로 가고 그 공간이 생긴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치권에 들어와서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갈등이 거의 극점에 갔을 때 이제 대통령이 그 부분을 뭐 극적 화해를 연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몇 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여권 내에서 뭐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 그 대선 때의 상황도 보면 결국 세대연합 2030, 5060의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정권을 창출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의 흐름 속에서 그런 또 하나의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내홍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이 뚜렷합니다. 대신에 이제 민생 경제 챙기기, 그리고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서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급 인사에서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돌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개편 작업이 단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윤 대통령 역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적 쇄신에 이렇게 나서게 되신 배경이나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서도 연이어 국민을 위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었는데요. 이어 오늘 출근길에도 쇄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실 개편의 규모와 대상도 관심인데요. 비서관의 경우 교체 규모가 5명에서 최대 10명 안팎이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중폭 이상의 개편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우선적으로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이 있는 청사 7층엔 이미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엔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우 정무 2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자진 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경질성 인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서 정무수석실의 두 비서관이 함께 경질성 사퇴를 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여당 안팎에서는요, 이 정무수석 비서관 수석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그러니까 당정 간에서 어떤 정무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여권 내부에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정무수석실에 있는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윤핵관,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어떤 윤핵관의 특정 라인을 두고서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임명되고 발탁됐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윤핵관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당내 비윤계 사이에서 적절하게 정치적인 활동을 했느냐, 정무적인 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경질성으로 퇴진을 시킨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이고 뭔가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도 지금 열린다고 하는데요. 보안 사고에 연루된 시민사회수석실의 비서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그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오늘 인사위를 열고 시민사회수석실 A비서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이 대통령실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A비서관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이 A비서관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민사회수석실 B비서관의 경우에도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이 B비서관은 최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실과 이 시민사회수석실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순서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편 기한과 규모 역시 추석 전후로 정하거나 교체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언제든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기 비서실장 역시 앞서 국회 운영에 출석해 대통령실을 꾸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그때그때 개선하고 있다고 이 상시적 개편 기조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김 실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처음에 이제 비서실 직원들 그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신원 조회라든지 그런 거는 과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한 명씩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마다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앞서 브리핑에서도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며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때마다 개편해 나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무수석실에 정무비서관 2명의 이제 경질성 개편, 자진 사퇴 문제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대통령실 개편을 두고서는요 대통령직 인수위 과정에서 사실상 윤핵관
특히 이제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짜놓은 기존 대통령실 구조에 좀 변화를 주려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대통령실 개편으로 옷을 벗은 인사들 상당수가 윤핵관 라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때문에 이번 개편이 이른바 윤핵관 색깔 빼기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감찰 역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채용된 윤핵관 라인 전반을 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앞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의 장악력이 강화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상시적 개편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개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정무수석실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핵관 색깔 빼기다. 이런 지금 분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통령실 쇄신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윤핵관 색깔 빼기다라는 평가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인사들을 세팅을 한 것이 아무래도 윤핵관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자연히 이제 그런 해석이 따르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개편의 변화를 줄 때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흐름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러한 식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언제든 한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바꿔가면 사람은 바뀌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흐름 속에서 뭔가 다른 흐름으로 간다라는 확실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짜고 그것이 과감한 어떤 그런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의 변화, 그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속에서의 어떤 상징성과 의미들을 담아가는 이런 식의 개편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람은 바꿔가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금 어떤 인사 편제로 본다면은 윤핵관 그룹에 의한 인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검찰 출신들 또 관료 출신들 대략 아마 갈래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기존의 그 라인을 뺀다고 했을 때 어떠한 그룹이 새로운 여권 내의 주류 그룹으로서 이 책임지고 국정을 또 선두에서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분명치가 않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어떤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개편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큰 틀에서의 로드맵과 전략적인 변화를 갖고 이루어지는 건지 현재로서는 좀 전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은 바뀌겠지만 이 어떤 정부의 국정 운영의 획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요 여당,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모여서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세 번째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대신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로 출범 110일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지만 한덕수 총리와 김대기 실장은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몸을 낮춰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한 총리와 김 실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보다 아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고 필요하면 국민들께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방역, 교통 등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물가 시대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석 연휴 물가 관리 문제를 핵심적으로 또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정대는요, 이 추석 물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구체적으로는 23만 톤량의 이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을 통해서 배추, 사과, 계란, 고등어 등 이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어제 나온 이 대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서민 지원 등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 강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물가인 만큼 추석까지 최소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1년 전 물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까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저도 대통령으로서 또 이번 주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대중교통 운행량을 늘리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실시가 됐었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 국민들의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는 중단이 됐었고요. 이번에 다시 실시가 된다면 2년 만에 면적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된다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2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이번 추석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도 지금 없을 그런 또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 모임 등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대비해야 하니까요. 이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와 진료,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뉴스가 있죠. 바로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입국 전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조치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국내에서 진행하는 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었었죠. 이를 두고 이제 여행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해당 조치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었는데 이게 효용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입국 전에 검사 조치를 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이 유일한 데다 일본 역시 다음 달부터 이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24일 방역당국은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질병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전문가 논의와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입국 전 PCR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방역 정책 전반의 초점을 고위험군 관리에 맞추면서 방역당국이 사실상 입국 전 검사 폐지로 가닥을 잡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방안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거고요. 비행 시간이 짧은 중국과 일본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관련 분야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에 폴란드가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본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수주 규모가 7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하기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이제 어제 방위사업청에 따르면요. 현대 로템과 한화 디펜스가 지난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총괄 계약에 대한 첫 이행 계약으로 구속력이 있는 본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FA-50은 다음 달 이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방사청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의에서 방산 협력에 대해 집중 논의함에 따라서 계약 체결에 속도가 붙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본계약은 중동과 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토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정말 그게 현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목표로 이 방위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또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폴란드와 본계약을 체결한 현대로템과 하나 디펜스는 물론이고 이 아랍에미리트와 지대공 미사일 수출 계약을 확정지은 LIG 넥스원 등 이 국내 주요 방산 업체들이 연이어서 수출 낭보를 전하면서 누적 수출액이 올해 7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국 방산 수출이 세계 5위권에 진입을 하고 내년 이후에도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 4위까지 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여권의 내분 사태와는 이제 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추석을 앞두고서 민생 그리고 경제 챙기기를 통해서 국정동력 회복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윤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되찾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기조를 이 경제 관련된 쪽으로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의 어떤 민심의 흐름을 되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일단 현재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 내분을 확실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이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체제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민생기조, 경제기조 강화한다고 해도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내분 부분을 정리를 하고 중심을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런 가운데 이른바 좀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통해서라도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좀 대통령실 중심에 포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충돌이 또 한 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령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그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입법 예고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제도로서 그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낼 수 있는데요. 앞서 법무부는 관계기관 등의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서 11일 후인 오는 9월 10일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 규칙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범죄에 관한 이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하는 한편 수사 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이 검수완박 우회로를 뚫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선거범죄 상당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야권은 물론이고 최근 경찰 또한 법무부에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는 익히 예견됐던 만큼 이 시행령을 다시 손볼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장관은 앞서 이 법사위 회의에서도 새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조항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했던 수사권 조정,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재분리를 통해서 그 부패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영재범죄 안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범수를 했어요. 이거야말로 위헌 위법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행령의 아주 중요한 이해 당사자 중 한쪽이죠. 바로 대검인데요. 대검도 오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 일선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서 내부 검토 의견을 정리해온 대검찰청이 입법 예고 기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에 제출할 의견서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 입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고요. 또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 공백이나 법칙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면 자동으로 대검도 자체 의견을 취합, 검토해서 제출하게 된다면서 내용을 좌우하기보단 일선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나타난 실무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는 차원으로 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에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령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면서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또 무소속 김홍걸 민영배 등 총 175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의견서에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재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모든 공직자가 넘지 않아야 할 사안이며 이 법무부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바뀐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 주도로 수정됐고 이 대표 발의자도 보기에 민주당 의원이에요. 이제 와서 비난을 삼는 것은 이 시행령을 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정부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적인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아닙니다만 개정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식 지금 검수완박의 산물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가적으로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밖에 없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기관 간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안이 추진할 당시에 그 법안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황운하 의원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이 국가 전체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해 왔는데 그 부분을 증발시키게 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못하게 해서 범죄 수사를 유축시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이 있지만 국회를 누가 다 짜고 합니까? 또 한 장관 발언 중에서요. 도대체 왜 깡패하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를 못해야 되느냐 이렇게 발언한 것도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 장관은 마약이나 조폭범죄 관련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답변이 유튜브 등에서 한동훈의 명답변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고 지적한 한 장관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고 있고요. 조폭 수사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고수 인지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은 서민들이고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의 어떤 공백이 이런 어떤 마약이나 조폭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공백을 발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앙지검 3차장에서 서울지검 강력부를 2년간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서 1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굵직한 마약과 굵직한 조폭 사건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처럼 지난 법사위에서의 한 장관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서 또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하죠. 네, 이 주말 동안에도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던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깡패 수사와 관련된 이 화제된 발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깡패가 부패 정치인을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또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난 국회 발언이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깡패 그리고 마약 수사와 관련한 한 장관들의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깡패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장관도 얘기했지만 유착의 가능성 그리고 이른바 뒷배로서의 정치 유력자들의 존재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것이고 한 장관의 언급 속에서는 결국 그 수사를 막으려는
부분에는 이제 정치인들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도 사실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한동훈의 언어가 주목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한 장관이 검찰 사직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얘기한 부분들 자체가 전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 장관의 어떤 주장이 일목요연하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대로 연결성이 쭉 갖고 흘러가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써도 그냥 될 정도의 이 군더더기 없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과거에 보니까 검찰 관계자들은 주로 이제 한 장관의 이런 언어 구사력의 비밀이 독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소화해 가면서 논리력을 갖췄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논리 정연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최근에 한 장관의 언어가 주목되는 것도 그런 정치적인 잠재력 부분과 함께 그러한 논리력 그리고 깔끔한 이미지 아마 이런 것에 더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계속 주목을 좀 당분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요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또 거기에서는요 과거 채널A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또 밝히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한 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취임 전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것과 관련한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한 장관은 당시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오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제 감옥에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 현실적인 수감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재소자의 사적인 공격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재소자들의 그 교도소 내 폭력 문제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이러한 한 장관의 발언이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 한 장관의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심히 지난 그런 유사품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이상으로 권력과 거짓 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이 한 장관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TF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무부는 그동안 정치권 공방과 거기 연결된 검찰 이슈에 매몰된 경향이 있었고 그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예컨대 교정, 출입국, 소년 등 이슈가 후순위로 미뤄졌다라고도 했는데요. 이어 한 장관은 교정 현실과 관련해 수용자 인권과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사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또 향후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요, 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은 이 압수물을 살피면서 북한 어민이 발견되고 북송되는 기간 동안에 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 중이라고 합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고위 당국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로 적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이미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에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이 방금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 자체가 무효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열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은 비대위 체제 자체를 무효로 처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다시 법원에 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의 변호인단이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무효인 국민의힘의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처분 냈을 때는요. 사실 이 변호인단이 그때 이제 실수를 했다 이런 지적까지 받았었는데 뭐냐면 그 두 사람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장만 상대를 하고 비대위원회 무효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을 정지한 것으로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논란이 바로 이거였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안 되는데 비대위는 가능하다는 거냐?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은 결국 활동할 수 있다는 거냐. 국민의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서 지금 비대위를 계속 가동을 시키면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열어서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선임을 한 다음에 추석 전까지 당원 개정을 맞춰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대위 활동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이 확인해 달라. 결국 새로운 비대위 구성도 안 되고 현재 지금 구성돼 있다는 비대위도 무효다. 이렇게 다시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어제 오후에 새 당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4주간의 레이스를 합산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77.77% 역대 최고 득표율로 박용진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 후보는 순회 경선 내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승부가 끝났다는 해석들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결과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이제 더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당대표와 함께요. 최고위원단도 선출됐습니다. 5명을 직선을 했는데 그중에 4명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은 정청래 의원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4명이 친이재명계고요. 여기에 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 있는데 그게 이제 더 더해지면은 사실상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력 연설과 함께 이 신임 대표로서의 첫 일정이었던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 모습 보시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민생 협력을 강조한 것이지만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도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169석의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요. 오늘 오후에는요.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의 대립이 아주 이제 격화됐었는데 그런 상황을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취임 첫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가 강조해온 당내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늘 오전 소집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나는 친문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친문, 친명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발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요. 오늘 오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표는 재차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국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언급하고 있지만요. 고비마다 선명성을 보여준 특유의 캐릭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인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전국이 바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표 앞에는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기에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대응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런 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지면 여야 대립은 물론이고 이 당내 계파 갈등도 다시 고조되면서 파워게임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떳떳한 당대표가 되려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음 당권 주자로 꼽히죠. 김기현 의원의 얘기입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었는데 경찰이 지난 26일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것의 의미는요. 일단 이 대표의 유죄 혐의를 경찰 차원에서는 인정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이었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이죠. 이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됐고 또 수사를 받아왔는데 문제가 됐던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이 됐다. 결국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줬다라는 그런 특혜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문제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의 취지는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고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서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런 사실은요, 사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도 일부 확인이 됐다. 이런 점 저희가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 대신에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몇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결국 이제 경찰이 약
10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재명 대표를 경찰에 넘긴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의혹이나 이런 비리 혐의들이 많이 의심을 받아왔는데 사실 첫 번째 사법 처리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대표의 국회 발언 당시 국토부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거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면서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전환 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인데요. 이 관련 발언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거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무료로 네. 사인해줬다 그랬고 4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경찰 수사팀이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사건을 연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두 사건이 또 여러모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쌍방울 그룹의 수사는요. 이 배임 횡령 혐의 수사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면서 검찰에 자료를 넘기면서 시작이 됐고요. 검찰은 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 간의 자금 교환이 지나치게 많고 또 계열사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단기 대여금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곧 검찰에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던 김혜경 씨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데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는 겁니까?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공직선거법과 연결된 혐의는 9월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요.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쯤 송치될 거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입니다. 바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받고 있는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결국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앞길 어떤 기대와 또 어떤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야권으로서는 기대는 이제 2년 뒤에 총선이 실시되고 4년 뒤에 지방선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다음번 총선에서도 역시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걷어내서 그 이후 지방선거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재집권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은 기자들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카 의혹부터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정에서 자칫하면 당과 이제 대표가 한 몸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걱정을 또 당 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향후의 정치와 관련해서 아직도 넘어야 될 많은 고개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